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의 애제자인데 그래도 평소에 저보고 아 사랑하는 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대동맥 박리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대동맥은 이제 세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가장 큰 혈관이고 가장 안쪽 층을 내막, 그 다음에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겹겹이 쌓여 있는 굉장히 튼튼한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혈압이 뭐 120에 80이다 그러면 그 혈압을 이 혈관이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막 170, 18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뭐 혈압 170, 180까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내막이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이 툭 하고 이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꽤 높은 압력의 피가 그 찢어진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중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통로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의 통로로 피가 흐르게 되면서 원래 있던 공간을 진성 공간, 새로 만들어진 공간을 가성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원래 대동맥에서 막 모든 장기로 피가 가잖아요. 머리, 심장, 그리고 뭐 간, 콩팥 다 가는데, 다리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제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증은 급성으로 생기고 굉장히 응급 질환이고 사망률이 너무 높은 질환입니다. 대동맥 질환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 일본이랑 우리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여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유병률 또는 우리나라 대동맥 질환의 치료 숫자보다 일본의 숫자가 거의 10배 정도 많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유병률 자체가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계되는 대동맥 환자 수가 1년에 한 4만 명쯤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거의 10배에 다다른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발견이 되는 거, 진단이 되는 거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대동맥 질환이 그럼 엄청나게 일본에서 더 많다는 건데, 조기에 그럼 진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율이 일단 높은 것 같고요.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대동맥 진단된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긴 늘어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비교하면 진단율이 훨씬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숨겨진, 발견되지 않은 대동맥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어느 연령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젊은 그룹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그 대동맥 질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동맥 질환은 65세, 70세 이런 고령의 환자들한테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이런 나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수술한 사람도 나이가 41, 이런. 뭐 36 이런 환자들, 굉장히 젊은 층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젊은 층이 그렇게 일찍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궁금하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대동맥도 튼튼할 텐데 이런 병이 생길까? 젊은 연령층이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또는 본인이 혈압을 알고 있지만 방치하는, 약을 먹지 않고 그냥 병원도 안 다니고, 나는 혈압이 있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조절할 수 있지라는 그런 자신감. 오히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약을 다 챙겨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적 변형이 있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젊은 그룹에서 생겼습니다. 말판증후군 같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젊은,
그런 유전자적 변이가 없는 환자에서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유전적 원인은 어떤 게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 질환이 이제 말판증후군이거든요. 말판증후군의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 그러니까 키가 크고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그다음에 손목도 얇고 뭐 이런 환자들이 결국은 이제 말판증후군 환자인데 유전자적 변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배구 선수, 농구 선수, 그러니까 키 크신 분들. 근데 이제 말판증후군은 특징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차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파노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외관상으로는 그냥 정상이거든요. 키도 별로 안 커요. 근데 대동맥 모양이 CT를 찍어봤더니 대동맥 모양이 말판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말판증후군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말판증후군은 어떨 때 진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 이유가 대동맥 박리증 또는 대동맥류로 왔습니다. 근데 환자 나이가 너무 젊어요. 이상하잖아요. 고령인 사람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대 초반인데 대동맥 박리증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검사해 보니까 수술 다 끝나고 일단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말판증후군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판증후군 같은 유전자의 문제로 대동맥 질환이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이다?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5% 미만 이렇게 나머지 95%는 그냥 동맥경화증 고령. 지금은 이 5%가 아니라 거의 한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는 히든 숨겨져 있는 유전자적 변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은 다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화의료원에서도 이제 말판 또는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가족들 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말판증후군이 밝혀졌으면 그 자녀들 다 검사해가지고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건강검진을 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대동맥이 그러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T하고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을 검사하셔가지고 내 대동맥이 보통 말판증후군 같은 경우는 대동맥 근부가 확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판막도 조금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행대동맥의 초입 부분에 조금 더 확장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력이 특히 있는 경우는 유전자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CT하고 심장 초음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동맥 질환 자체가 고혈압 환자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건 확실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맥 박리증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약 70% 이상에서 고혈압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고요. 대부분의 원인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이 계속 높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또는 약을 잘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그리고 약을 잠깐 2주 내지 한 달 끊었어요. 그리고 혈압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 옵니다. 대부분 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대동맥 박리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목표 혈압이 수축 혈압이 120이거든요. 그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특히 뭐 직장 문제 또는 가정 문제 이런 것들로 한 1, 2주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140, 150 이걸로 꾸준히 가다가 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가 오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다 회복되고 나서 그 당시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급성 대동맥박리증이 발생을 하는 순간부터 진단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치료가 안 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사망률이 25%, 그리고 이틀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사망률이 일단 50%까지 올라갑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딜레이가 되면 사망률이 1%씩 계속 1시간마다 올라가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흉배과 영역에 있어서는 초응급 질환입니다. 대동맥 박리가 있었을 때 증상이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이런 것과 좀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감별 진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처음에 이 환자가 흉통이나 뭐 복통, 예. 등 쪽 통증 이런 걸로 이제 응급실에 가시게 되는데 이게 통증의 양상이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응급실에서 처음에 심전도 찍고 그 다음에 심근효소 내보내고 그랬을 때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대동맥 혈관 CT를 찍거든요. 그리고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통증의 양상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생한 곳이 이제 통증이 처음 생기는 곳이고요. 예를 들어서 복부 대동맥에서 찢어지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대동맥 박리증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환자는 복통이 처음에 생깁니다. 예. 그러다가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처음에는 집에서는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등이 아파요. 지금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는데 나중에는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단이 어렵지만 협심증하고는 약간 통증 양상이 좀 다릅니다. 성별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대동맥 질환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훨씬 많거든요. 혈압 문제도 있고요. 또 흡연 문제도 있습니다. 말초 혈관들이 다 수축이 되잖아요. 예. 흡연을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음주 그리고 혈압 조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그 아내분들이 항상 옆에서 끄덕끄덕 하세요. 평소에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대동맥류는 어떤 겁니까? 대동맥류는 다른 질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장에서 제일 처음 나가는 상행대동맥은 약 3cm, 그리고 대동맥궁으로 가면 한 2.7cm, 하행대동맥은 2.5cm, 그리고 횡격막 밑으로 이제 복부대동맥으로 가면 한 2cm 되는 게 정상 직경이거든요. 점점 작아지긴 합니다, 대동맥이. 그리고 양쪽 다리로 가는 장골동맥이 한 1c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숫자의 1.5배 정도 커지면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대동맥이 2cm면 1.5배니까 3cm 정도 되면 이거는 복부대동맥류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기준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치료는 3cm 진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5cm, 그리고 상행대동맥이나 대동맥궁, 하행대동맥 같은 경우는 한 5.5cm 정도 이상 커졌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동맥이 풍선처럼 커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풍선을 새 거 사가지고 불면은 잘 안 부러집니다. 그렇죠. 볼이 아플 정도로. 근데 어쨌든 힘겹게 요만큼 불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이게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 불까 말까 고민을 하죠. 한 번 더 불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 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지잖아요. 대동맥도 똑같거든요. 한 번 늘어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늘어나면 가속이 붙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파열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파열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밖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파열되기 전 5cm 또는 5.5cm가 됐을 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까?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일단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이제 판독을 하고 대동맥이 늘어나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보통 CT를 찍습니다. 또는 요즘에는 이제 폐암 검진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로우도즈 CT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쭉 찍으면 이제 대동맥도 일부가 보이거든요.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하행대동맥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4cm, 5cm다. 이러면 이제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심 증상이 특별히 혹시 있습니까? 대동맥류가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커져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 한 6cm, 7cm 이렇게 되면 꽤 큰 건데 증상이 없거든요. 통증이 있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고요. 복부대동맥류가 만약에 더 커져가지고 복부대동맥 뒤에 있는 척추를 조금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대동맥궁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대동맥궁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 뭐 5.5cm, 6cm 이렇게 늘어나면 성대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성대신경이 대동맥을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싸고 내려가거든요. 예. 한 바퀴를 돌아요. 대동맥 표면에 있는 그 신경인데 대동맥이 풍선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성대신경이 이렇게 텐팅이 되면서 기능이 없어져요. 그 성대신경은 이 성대의 좌측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성대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좌측, 우측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로 딱 만나야지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좌측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 성대만 가운데로 오니까 쉰 소리가 나는 목소리가. 그래서 감기 증상이라고 처음에는 오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감기가 한 달 동안 약을 먹었는데 이비인후과도 다니고 뭐 내과도 다녔는데 약은 계속 먹었는데 목소리가 점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대를 봤더니 한쪽이 마비가 온 거죠. 이거 대동맥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 CT를 찍으면 대동맥류가 이미 뭐 6cm, 7cm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대동맥류가 이제 파열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거든요. 각 부위별로 다 수술적 치료는 가능합니다. 수술은 결국은 개흉을 하거나 또는 개복을 해가지고 늘어난 대동맥류를 잘라내고 인조혈관으로 치환을 해주는 인조혈관 치환술이라는 것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90년대 초반부터는 대동맥 내에 스텐트 도관 삽입술이라는 거, 금속 스텐트에 인조혈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인조혈관에 스텐트를 덮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디바이스고요. 예를 들어 스텐트 도관 넣기 전에는 이 늘어난 대동맥류의 피가 막 1분에 70회, 80회씩 때릴 거잖아요. 계속 커질 거거든요.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 스텐트 도관을 집어넣으면 그 안으로만 이제 피가 가니까 이제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동맥류 자체는 없애진 않지만 파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혈관은 평생 갈지 않고 계속 쓸 수가 있나요? 인조혈관은 평생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인조혈관에 염증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거를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평생 그냥 잊어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 저는 이제 대동맥류 환자가 왔을 때 수술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시술, 그러니까 스텐트 도관 삽입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흉부외과 의사는 그냥 수술만 했거든요. 시술은 영상의학과나 심장내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과 의사가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있는 도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는 수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시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흔히 이게 환자의 결정도 있겠지만은 환자가 결정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젊은 환자의 경우는 수술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나이, 70세 이상 또는 뭐 80세 이런 고령의 환자에서는 수술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상이 없는 대동맥류를 예방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술이 큰 수술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술이라는 것을 고민할 때도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시술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컬류의 누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시술을 장기 성적을 굳이 비교자 하면 생존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재시술률은 또는 재수술률은 시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내 몸에 칼을 대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시술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시술하고 나서 문제가 재시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시술을 했는데 실패가 돼 가지고 수술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동맥 박리증으로 오는 환자들의 생존율 궁금해요. 사망률이 3%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생존율이 이제 97%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를 뚫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 1% 제로로 만들고 싶은 게 결국은 흉부외과 의사의 바람이죠. 오랜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3%를 뚫지 못하는 이유가 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 중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밖으로 다 피가 차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심낭, 압전이라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 또는 대동맥 박리가 파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수술 전에 반드시 합니다. 대동맥 박리증 환자인데 파열이 됐으면 이거는 사실은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대동맥류의 파열 됐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 환자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피가 났다가 그 주위에 혈종이 쫙 차면서 혈압이 유지되는 환자들이 있고 그냥 정말 파열 환자가 있어요. 정말 파열. 이거는 혈압이 유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심폐소생술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일단은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그냥 사망입니다. 수술 전 사망. 항상 이제 그런 경우는 고민이 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무서운 게 마취과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과 그리고 심폐기다 다 있잖아요. 한 10명, 15명이 수술방에 모여 있는데 그 결정은 오로지 주치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이 환자는 어차피 수술을 할 거라고 알고 모든 처치랑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안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를 넘기는 저는 평생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세요? 아니 저 집이 인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네. 네. 걸어서 한 15분? 따릉이로는 한 6분. 근데 교수님이 이제 가까운 데 있어서 가신다. 아니, 같이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야 될 그 다른 이제 마취과, 뭐 영상의학과, 뭐 여러 이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다 모으세요? 일단 저희가 전원 문의가 오면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이 환자는 수술, 이 환자는 시술, 아니면 이 환자는 그냥 약물 치료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결정되면 우리 병원으로 바로 온 환자 말고는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전원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 오는 거죠. 싹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마취과 남상범 교수님은 올해 환갑이시거든요. 네. 이제 강남부터 저하고 같이 16년 동안 일하고 이제 같이 오셨어요. 예. 이분은 집에 거의 안 가세요. 병원에 그냥 뭐 가족 있죠. 있으신데 네. 가끔 집에 가시는데 제가 응급할 때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저보다 항상 먼저. 마취과 의사는
외과 의사보다 더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어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 남 교수님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마취과 선생님이 있다는 게 와. 너무 정말, 행운이죠. 너무 행운이고 사실 이제 요즘에 흉배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마취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급성대동맥박리증 환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과가 어베일러블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술실이 어베일러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배과 나는 수술할 수 있는데 뭐 나만 수술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운이 좋고 같이 여기까지 모시고 왔지만 어쨌든 제 수술을 다 마취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고 또 이대서울병원에는 이제 남상봉 교수님 같이 오시면서 그 대동맥 혈관 마취를 해주시는 마취과 교수님이 6분이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당직을 쓰시기도 하고 케이스마다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워낙에 이제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하루에 몇 시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하루 보통 얼마나 주무세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잠을 자는 거냐? 네. 뭐 아니면은 뭐 먹고 있는 게 따로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먹고 있는 거 따로 없고 잠을 많이 잔다는 게 중간중간에 제가 좀 쪽잠을 많이 잡니다. 낮잠도 자고 그리고 밤에는 퇴근해가지고 꽤 일찍 자거든요. 어떤 날은 막 9시부터도 자요. 근데 일찍 자는 날은 항상 응급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새벽 1시쯤 되면 이제 응급이 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아 일찍 자길 잘했다 막 이런 꽤 많이 잡니다. 그렇지 않고는 버틸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아내분이나 애들이 어떻게 와이프랑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대로 피로한 상태로 유지하지 말라고 와이프가 맨날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막 대동맥 환자들을 응급으로 막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난리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저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도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진 않아요. 밤에 나와서 뭐 환자가 너무 안 좋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수술하고 이래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동맥만 16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알아서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흉부외과 의사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딱 없고요. 저는 그냥 본과 3학년 때 병원 실습을 도는데 흉부외과라는 데를 갔어요, 처음에. 네. 그 5명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교수님이 야, 니네 5명 학생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누구야? 그랬더니 저를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그러면은 조수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학생인데 이게 손 닦고 스크럽을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수술이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이었는데 그걸 제가 아주 간단한 걸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교수님께서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면 흉부외과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꼬시려고 노력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넘어갔죠, 제가. 야, 너 너무 잘한다. 제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흉부외과를 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뭐 내과, 안과, 뭐 피부과 다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흉부외과를 그냥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성에도 딱 맞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전공의 시절을 보냈죠. 흉부외과의 범위가 뭐 상당히 넓은데 이 대동맥 질환을 또 특별히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것도 계기가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 선생님, 저의 선생님은 지금 세브란스의 유경정 교수님이라고 관상동맥 수술하시는 전문가이신데 교수님이 저보고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너는 그냥 대동맥 해라.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동맥 수술이 정말 작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그 당시에 관상동맥 우회술 300케이스 1년에 그리고 판막도 300케이스 대동맥은 1년에 40케이스. 근데 저보고 대동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의 애제자인데 그래도 평소에 저보고 아 사랑하는 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결국 막상 이제 교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대동맥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상동맥 하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는 그래도 이제 응급 상황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손이 빠르니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동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이만큼의 대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을 해주신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자, 교수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유 교수님한테.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한 일이다 네. 싶을 정도로 수술이 잘 됐던 그런 사례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달 전에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급성 대동맥 박리증 환자였어요. 근데 피가 이제 밖으로 좀 새가지고 예. 이 심낭에 피가 좀 차고 심낭 압전 증상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혈압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원을 오고 있었고 저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외래 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죠. 외래를 끊고 수술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 외래를 다 보고 들어갈 거냐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근데 이제 중간에 외래를 제가 끊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취를 하고 있는데 혈압이 우두두둑 떨어지더니 심장이 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 전에 심장이 섰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가슴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간의 심장 박동이 돌아와가지고 뼈를 그냥 다 열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래로 와서 못 본 환자들을 외래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호자도 못 만났어요, 저는. 같이 우리 있던 흉배과 교수한테 설명을 대신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실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수술은 끝냈긴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환자가 수술하고 역시나 의식은 깨지를 않았고요. 한 이틀, 3일 깨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됐는데 3일째 되니까 눈에 동공 반응이 좀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뭐 눈도 뜨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눈도 마주치고 그래서 결국은 중환자실에서 꽤 오래 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너무 멀쩡히. 한 2주, 3주 이제 병실에 있을 때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분이 옛날 아나운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을 제가 수술했나요?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아는 분.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오. 그분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가지고 예.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전에도 사실은 거의 포기 상태였고 수술하면서도 포기 상태였고 수술 후에도 포기를 했는데 저 마음으로는 근데 그 환자분이 잘 회생하셔가지고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게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좀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사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800명 정도를 수술을 했는데 사망률이 3%니까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거의 20명, 25명 이런 분들은 대동맥 수술하고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결정을 해야 될 게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는 시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풍이 이제 꽤 심하게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팔다리 조금씩 움직이셨고 대동맥 박리증으로 인해서 중풍이 왔는데 근데 이제 한쪽은 아예 못 움직이셨고 의식은 아예 없고 그런 상태로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안 하면 돌아가시는 거고 수술을 해도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니까 아, 이 환자는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그런 환자를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원래는 한쪽만 문제가 됐었는데 대동맥 수술은 끝났지만 나머지도 다 완전히 이제 코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겪다 보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환자이거나 이럴 적에 과연 이 환자를 수술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술하지 않고 칼을 몸에 대지 않고 돌아가시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참 어려운 결정일 때가 많습니다. 아까 음주, 흡연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먹거리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커피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일단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하루에 한두 잔 먹는 커피의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먹는 것 중에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흡연 그다음에 술 이게 가장 큰 건데 결국은 회식 문화거든요. 회식하면서 먹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 원래는 수술을 막 하고 응급수술하면은 보통은 여기 수술한 데가 아프고 막 이러니까 술, 담배 다 끊으시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면 꽤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세요. 한 1년 지나면 다시 담배를 피시고 술도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잔도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뭐 일주일에 3번씩 마신다고 그러시고 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동맥 질환이 생긴 거고 수술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계속 하시면 또 다른 곳에 대동맥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와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수술할 때 엄청 힘들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시나 봐요. 수술이란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대부분의 대동맥 수술은 응급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술, 담배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동맥 질환으로 치료받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고 저희가 일단 관리 말씀드릴 때는 혈압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혈압 재시고 주무시기 전에 혈압 재가지고 혈압 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혈압을 정말 엄격히 조절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담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되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동맥 질환은 위치에 따라서 그곳을 치료하신 거지 혈관은 심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는 수술해서 또는 시술해서 괜찮지만 그 이외의 부위에서 또 다른 대동맥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른 대동맥 박리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식생활 습관 그리고 혈압 관리 이런 거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